제가 기도하고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나라의 왕들과 모든 나라의 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왕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크고 광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사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게 되는 깨닫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대합니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강의 주제를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한 2달 전쯤에 박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강의 주제를 제가 뭘로 해야 할까요? 하고 이제 잠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뭘로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사모님께서 최근에 이제 PD 수첩을 이제 보셨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PD 수첩을 보셨는데, PD 수첩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하마스 전쟁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를, 이제 제가 주일날 목사님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PD 수첩에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이 보통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맞게 보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관련된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팩트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기에 지금이 굉장히 적기이고 좋은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이제 국제정치 미국 외교정책을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사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석사 과정 때 좀 했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함께 이 주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현재부터 시작을 할 건데 현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2023년 10월에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후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면서 전쟁이 확전이 됐고 그 후에 이란이 개입을 하면서까지 확전이 되어서 2023년 10월에 시작된 전쟁을 이스라엘이 아직도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가 아까 이제 여론 보도와 이스라엘에 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International Alliance of Democracy라는 이제 국제 단체,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 기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각 나라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나라, 조금만 잘 안 보이실 텐데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세계인들에게 높은, 이게 설문이라는 게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가능하긴 하고, 그래서 편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설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나라 1위가 스위스, 2위가 캐나다, 3위가 일본,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뭐 주로 서구권 국가들이죠. 스페인 7위,
호주 8위, 덴마크 9위, 10위, 뉴질랜드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요, 서구권이 주로 서유럽 쪽이 주로 상위권에 쭉 있고요. 우리나라가 19위에 있습니다. 18위에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18위에 있고, 우리나라가 19위에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순위 19위 우리나라고, 20위에 독일이 있습니다. 22위에 대만이 있고, 24위에 뭐 태국이 있고 이렇습니다. 28위에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30위, 그 다음에 이제 33위가 이집트, 34위가 남아공 이렇게 되고요. 35위가 베트남, 36위가 우크라이나, 37위가 터키, 중국이 38위입니다. 중국이 38위고, 쭉 내려가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45위, 케냐가 45위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도 조금 더 높죠. 여기 케냐 정도까지는. 그 다음 멕시코, 남미 국가 멕시코까지가 46위.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가 제로고, 그 밑으로는 이제 부정평가가 더 높죠. 48위가 사우디아라비아, 49위가 인디아, 50위가 콜롬비아, 51위가 예멘, 50위 방글라데시, 53위 레바논, 54위 쿠바, 55위 나이지리아, 쭉 내려가면 이제 57위에 베네수엘라가 있고, 마두로가 체포된 나라, 58위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60위에 파키스탄이 있고, 61위에 시리아가 있고, 62위에 러시아가 있고, 63위에 이라크가 있고, 65위에 지금 이란이 있습니다. 66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67위에 북한이 있고, 북한 다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세계인들에게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심지어는 북한보다도 더 안 좋게 인식하는 세계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 나라별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맨 위에 이제 캐나다, 미국은 캐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28%, 왼쪽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65%. 두 번째 미국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37%, 오른쪽 그린색이요. 37%,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60%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훨씬 높죠.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밑에 그룹을 보시면 이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이 서유럽 국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더 높죠. 그죠? 서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막 70%대잖아요. 그죠? 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다 이렇게 부정적 평가가 거의 70%대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80%, 90%대가 넘어가죠. 세 번째 그룹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니까 무슬림 국가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무슬림 국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가 95%, 89%, 86% 이렇게 나오고, 일본은 뭐 무슬림 국가는 아니지만 서구적인 영향, 서구와 같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83%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 70%, 한국 사람의 70%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27%는 이스라엘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 위는 방금 본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터키는 97%, 무슬림 국가니까 당연하고요. 요 밑에 쪽은, 여기는 이 그룹은 긍정평가가 좀 높죠. 그죠?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조금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들입니다.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나라들이 영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아직도 어쨌든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좀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죠? 40%대, 남아공 좀 센 데가 58%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요 밑에 나라들도 서구 국가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부정적인 평가가 낮죠. 50%대니까요. 남미 국가들입니다. 카톨릭 국가들이죠.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이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에 어느 쪽을 너는 더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1%가 팔레스타인, 이 주황색 여기 51%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는 일과 팔레스타인 중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약 세계인 중에 약 17%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수의 한 3배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나는 지지한다 라는 사람들의 수가 3배 이상, 3배 정도 많은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도상으로 그 분포들을 보면은 주황색이 짙을수록 반이스라엘적인 거고 파란색이 짙을수록 친이스라엘적인 나라들입니다. 보면 주황색이 일단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소련, 구소련 이쪽이죠. 그죠? 공산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이스라엘적이죠. 그죠? 그리고 주황색 가장 짙은 데는 어디냐면 중동 쪽 무슬림 국가들이죠. 그죠?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그럼 어디냐면 공산권과 무슬림권이죠. 그러면 친이스라엘적인 국가들 어디냐면 북미, 남미, 아프리카 일부. 여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이스라엘적이냐 반이스라엘적이냐가 공산권과 무슬림권이 반이스라엘적이고 기독교권인 나라들이 주로 친이스라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가 종교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각 나라의 종교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 전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구호 자금을 대는데요. 이제 공화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그 전까지는 대부분 친이스라엘적이고 구호 자금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다 이제 친이스라엘적이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 이스라엘에 미국의 구호 자금을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 중에 17%가 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올해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 중에는 절반이 이스라엘은 돈을 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고 그 시각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점점점 반이스라엘적인 성향들이 좀 짙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제가 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에 10년을 계셨다가 이스라엘이 10년씩 있으면 비자를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10년 있고 그다음 요르단으로 옮겨가서 요르단에서 한 10년 정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0년, 요르단에 10년 있으니까 완전히 중동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아주 절친이신 분이에요. 이제 저희 대학교 때부터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했었고, 그 교회에서 늘 저희 단기 선교 준비하고 그럼 제 자취방에 형님 와가지고 맨날 자고 가고 이제 이랬던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면은 늘 이 형 집에서 머물면서 이 형이랑 같이 광야도 같이 가고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12시간씩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길을 광야를 이 형하고 같이 걸어도 다니고 하여튼 이 형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고 그랬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동 전문가니까 이스라엘에 10년, 요르단 10년 있었으니까 2달 전쯤에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무슨 그때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때 만났는데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요르단에 10년씩 계셨던 전문가니까 왜 저렇게 중동 이스라엘은 맨날 싸우는지 그것 좀 우리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으니 이스라엘에 10년, 요르단에 계신 10년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저들이 지금 저렇게 허건날 싸우는 건지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후에 교회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강의를 할 내용이 뭔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뻔하지 뭐. 심플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이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왜 분쟁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는 이유는 힘이 세니까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힘센 이스라엘이 양보를 안 하니까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다. 그거밖에 더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정말 절친인 형이지만, 이분의 갖고 있는 어떤 현재의 분쟁에 대한 인식, 지금 있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인식이 그냥 너무 깊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려면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팔레스타인 쪽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시면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외국인들 오면 붙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아랍 사람들이 이것 좀 보라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7m, 8m, 9m짜리 장벽을 세워서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산다고.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게 뭐냐고. 우리 외국인들, 우리 웨스트뱅크, 서한지구 이런 데 가서 아랍 사람들 만나면 외국인 붙들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맞네. 이렇게 장벽을 세우고 거대한 감옥을 세우고 이런 건 너무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그건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현재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과거를 알아야 그 현재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무슨 공부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미 박사 공부를 하신 서재필 박사를 만납니다. 근데 서재필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 우리 한 조선이 왜 저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서재필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역사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키가 바로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이란의 분쟁이 있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잠시 과거로 제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우리가 다 잘 아는 전쟁으로 이제 1948년부터 전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48년도에 1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전쟁이라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나크바라고 합니다. 이제 나크바가 아랍어로 무슨 뜻이냐면 대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atastrophe를 나크바라고 합니다. 대재앙 때 나크바 때 이제 뭐 난민으로 이스라엘을 떠났다, 나크바 때 떠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랍 사람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1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그리고 2차 중동 전쟁은 5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1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는 가장 이 중동 전쟁을 할 때 메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집트하고 요르단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가장 형님 국가예요. 아랍 국가들, 아랍 연맹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가장 많은 전투 병력과 가장 많은 재정을 쏟은 두 나라가 이집트하고 요르단입니다. 근데 1차 중동 전쟁을 할 때는 이집트가 왕정이었습니다. 그때는 1차 전쟁, 독립전쟁 때는 이집트가 파룩이라는 왕정 체제였었는데, 그 1차 중동 전쟁을 패한 다음에, 이집트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군 나세르,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들, 예, 나세르라는 장군이 왕을 축출을 하고 이집트의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세르가 군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을 몰살하겠다 결사항전을 이제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3세계권 국가들의 자주권을 주창하던 사람이잖아요, 나세르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였냐면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했죠. 수에즈 운하 원래 프랑스가 판 거란 말이에요. 프랑스가 파서 프랑스가 돈을 받는 거고, 영국이 지불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통과하는 배들의 돈을 프랑스와 영국이 받았는데, 물론 자기네 노동자들이 일을 했지만 어쨌든 돈 들인 건 프랑스, 영국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었는데, 나세르가 집권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영국이랑 프랑스는 돈 들여서 지어놓고 뺏기게 생겼잖아요. 돈 한 푼 못 받게 생겼으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얘네들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자기네만 쳐들어가면은 제국주의적인 행태인 게 이게 세계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게 뻔하니까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이스라엘을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벌어졌었던 게 이제 2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다가 2차 중동 전쟁을 이제 하게 되고, 3차 중동 전쟁이 가장 중요한데요. 19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딱 6일밖에 안 벌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전공을 엄청나게 많이 세우죠. 그러니까 48년하고 53년은 48년은 이집트랑 아랍 7개국이 먼저 침공을 한 거고, 53년은 수에즈 운하 그것 때문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군이 먼저 때렸던 거고, 67년도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때는,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전쟁을 계획하고 있어서 수일 내에 칠 거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수일 내에 얘네들이 칠 건데, 치면은 먼저 치는 쪽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먼저 치면 치명상을 입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먼저 치죠. 전격적으로. 쟤네들이 D-Day 잡기 며칠 전에 먼저 치면서, 그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면서 이때 동예루살렘, 요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골란고원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예, 여기 서안지구라고 하죠. 여기를 서안지구라고 하고, 여기를 가자지구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 북동쪽 이쪽을 골란고원이라고 하죠. 저기 시리아부터 뺏었고, 요 밑에 이집트 쪽에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죠? 성지순례가 하시는 분들은 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가보셨을 겁니다. 그죠?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수에즈 운하까지를 이스라엘이 전부 다 먹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그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들이 다녔던 그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시내산을 가시면은,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하로 가서 시나이 반도 쪽에 시내산 갔다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쭉 오시게 되거든요. 그 도로가 다 이스라엘이 이때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군이 닦은 군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는
경찰력, 행정력이 전혀 안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완전히 테러 하는 애들이 거기 짱 박혀서 군사훈련하고 이러는 데거든요.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군사적인, 목적에서 도로를 닫고 이제 자기네들이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죠. 이제 대속죄일에 벌어져서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날 전격적으로 중동 나라들이 이제 침공을 해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랍 쪽에서는 이때가 라마단 기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쪽에서는 이 전쟁을 라마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1차, 2차, 3차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중동의 나라들이 몇 나라가 오든 어쨌든 다 박살을 냈는데, 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전을 하죠. 실제로 그 당시 총리였던 골다 마이어 그 여사가 해외 망명 정부를 수립을 할 계획을 세우죠. 그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 이 애꾸눈인 이제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모세 다얀 장군이 이때는 전격적으로 중동 애들이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맨날 박살이 났었으니까 정말 절치부심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초반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가 완전히 먹힐 뻔한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얀 이 국방부 장관이 이 전쟁을 다 수행했었던 엄청난 장군인데, 그 사람이 당황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가지고 전쟁 중에 골다 마이어 여사가 이 모세 다얀 국방부 장관을 경질을 해요. 네, 그럴 정도로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때 닉슨 행정부에서 엄청난 이제 군수 물자, 탱크라 이런 것들을 공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은 아랍 쪽에서는 자기네가 대승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토가 다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무승부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한 방 먹긴 했지만 어쨌든 격퇴는 시켰으니까 무승부였다 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충격을 먹고 타격을 먹은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전쟁은 81년 2년에 있었던 이제 레바논 전쟁입니다. 이때 이 레바논은 원래 크리스찬과 무슬림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잘 평화롭게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70년에 요르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르단에서 피에로가 요르단을 접수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피에로가. 그래서 요르단 국왕을 상대로 이제 요르단 국왕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반이스라엘적이지 않고, 충분히 이스라엘을 타도하려는 의지가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성이 아니니까 얘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에로가 무장을 해서 요르단 내에서 암만 시내에서 이 AK 소총과 막 이런 걸 가지고 국왕이 가는 차량에다 이 AK 소총을 막 갈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그 당시에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70년 9월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열받아서 피에로를 요르단에서 완전히 소탕을 해버립니다. 근데 같은 아랍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탕할 수가 없어요. 아랍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든요. 우리 형제들을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근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겨드니까 명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에로를 완전히 소탕을 하는 바람에 이 요르단에 있던 피에로가 전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레바논으로 도망을 갑니다. 레바논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는 레바논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는 무슬림들하고 크리스찬이 권력을 나눠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에로가 가서 그쪽에 무슬림들한테 그러는 거죠.
지금 니네가 이렇게 발 뻗고 평화롭게 잘 잠자고 잘 먹고 이럴 시국이냐? 지금 우리 형제들은 이 대재앙으로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장투쟁을 해서 나라를 접수를 해서 이 레바논을 군대를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강성 그 시절의 하마스였던 거죠. 피에로가. 그렇게 이들을 해서 레바논에서 무슬림과 크리스찬들 간에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슬림과 크리스찬 간에 내전이 막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근데 얘네들은 지금 투쟁으로 완전히 트레이닝이 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도 해봤고 군사훈련도 여러 군데 테러도 수없이 해봤고,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 평화롭게 살다 보니 뭐 전쟁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레바논에서 전부 다 죽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게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달라.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근데 이제 이 레바논 남부를 얘들이 접수를 하면서, 레바논 남부가 이스라엘하고 가깝잖아요. 남부를 접수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포로 쏘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죠. 81년부터 레바논 내전에 이스라엘이 탱크를 몰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작전을 총 수행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아리엘 샤론이라는 장군입니다. 이제 탱크 부대를 몰고 가서 레바논에서 이제 피에로를 박살을 내죠. 근데 박살을 내는데, 그래서 피에로를 레바논에서 레바논이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자기네 안에서 내분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들어오고 뭐 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으니까, 이 레바논 내부에서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피에로다. 모두가 다 알거든요. 피에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던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에로가 이 나라에서 나가야 된다. 피에로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라파트의 피에로가 요르단에서 쫓겨난 데에서 이제 레바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레바논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튀니지로 가게 됩니다. 튀니지에서 이제 피에로 망명정부 생활이, 튀니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레바논에 있던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당하니까 이들을 무장시키도록 이란이 도움을 줍니다.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무장단체가 뭐냐면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때 82년도에 레바논 전쟁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원래 이런 무장 조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 무장 조직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해서 의회에 들어가는 정당이 되면서, 정당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당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정규군보다 군대가 훨씬 더 크고 강해요. 그러니 이 나라를 헤즈볼라가 완전히 접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레바논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샤브라 샤틀라 대학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샤브라 샤틀라라는 지역이 난민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피에로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이스라엘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에로 테러리스트들이 이 난민촌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탱크를 들고 이 사람들을 전부 축출하기 위해서 이 난민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탱크를 가지고 난민촌에 들어갔으니 완전히 박살이 났겠죠, 그죠? 네. 그 난민촌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난민촌에 그냥 뭐 손쉽게 그냥 영어로 하면 devastation,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난민촌에서 난 거죠. 근데 그 난민촌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아이들과 여자들과 힘없는 민간인들 뿐이고 피에로 조직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보가 뭔가 잘못됐었든지 잘못된 첩보를 흘린 걸 이스라엘이 진짜로 믿었던지 뭐 그랬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질타하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이 홀로코스트를 당한 민족이 어떻게 이런 난민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학살하는 그런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엄청난 그 비난을 전 세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 수행을 담당을 했었던 아리엘 샤론 장군이 의회에 불려가서 청문회에 가서 자기네 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스라엘 의원들이 아리엘 샤론 장군한테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나라였냐?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먹칠을 했고 이 나치와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 당신이. 그렇게 이 완전히 국회의원들이 아리엘 샤론 장군을 세워놓고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엘 샤론 장군이 이제 그때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각을 바꿔놓은 분기점이 바로 이 82년 레바논 전쟁, 이 샤브라 샤틸라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요, 국제적인 여론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쟁,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을 당했다는 걸 세계가 봤잖아요. 그때 왜 유엔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도록 투표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저 민간인이 600만이 학살이 되는 이런 일을 겪은 저 민족에게 우리가 저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최소한 저들이 저런 학살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은 국제사회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제사회의 여론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엔에서 찬성투표로 국가가 수립이 되고 70년대까지 4차 중동전쟁이 있을 때까지는 4차 중동전쟁이 있을 때까지는 국제적인 여론이 10억 무슬림 인구에 둘러싸인 겨우 그 당시에 인구 제가 몇 백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010년에 700만이었고 지금 900만이니까 그 시절에는 70년대 이럴 때 뭐 끽해봐야 500만도 안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억 인구에 500만 인구가 둘러싸여가지고 근근히 살아남기 위해서 허구한 날 맨날 쳐맞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여차 국제사회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여론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죠. 이스라엘은 힘없이 언제 또 홀로코스트를 당할지 모르는 민족, 피해받은 민족, 불쌍한 민족, 이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82년도에 레바논 전쟁의 샤브라 샤틸라 대학살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아, 이스라엘은 이제 약자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강자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예전의 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 라는 시각을 이때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시작되어지는 분기점이 80년대 초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평화협정은 79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79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카터 대통령이고 왼쪽은 이제 나세르의 뒤를 이어서 나세르의 부관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사다트라는 안와르 사다트라는 이제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오른쪽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총리였던 백인 총리. 이 두 나라가 이때 국무장관인가 외무장관이 헨리 키신저였어요. 키신저의 중재로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란 같은 나라나 중동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괴뢰군이란 말이에요. 괴뢰도당. 그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한 괴뢰군, 괴뢰도당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헌법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괴뢰군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그 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에서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평화협정, 그러니까 아랍 세계는 이때까지는 단 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괴뢰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쓸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근데 안와르 사다트가 이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무슬림 국가 중에 최초로 이 사람이 아랍 국가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아랍 연맹이라고, 아랍 리그라는 아랍 연맹에 가서 안와르 사다트가 그 아랍 연맹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다. 근데 언제까지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맨날 전쟁만 할 거냐. 30년이 넘도록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국가 지위를 인정을 안 해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얘들하고 그렇게 쌈박질만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끊임없이 전쟁해야 될 미움과 이런 것들만을 끊임없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언제까지 해줄 거냐. 이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가 둘이 평화롭게 살 미래를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스라엘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안와르 사다트가 아랍 리그에 가서 아랍 연맹에 가서 내가 왜 평화협정을 맺었는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랍 무슬림 연맹들이 이 사다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연맹에서 이집트를 탈퇴시킵니다. 너는 아랍의 형제가 아니야. 너는 배신자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 아랍 사람이. 그래서 이집트가 그 당시에 아랍 연맹에서 쫓겨납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사다트 대통령은 이거 하면서 사다트랑 베긴이랑 헨리 키시너랑 셋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협정을 체결하고 2년 있다가 자국민 이집트에 있었던 극우파 극단주의 무슬림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죠. 81년도에 죽고 이제 사다트의 부관이었던 이제 무바라크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공식 국가를 인정하면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되고 대사관을 두게 되고 대사를 서로 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아랍 나라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The right to exist.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해 달라. 근데 그 말은 무슨냐면 아랍이나 이란 같은 나라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에서 하는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 사람들 생각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쓸어버려야 하는 존재들, 괴뢰군들,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과 지구상에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는 지금도 학교 가면은 운동장에 아침에 옛날 우리 아침에 가면은 맨날 조회하잖아요. 운동장에 전교생 딱 모여서. 전교생이 모여서 외치는 구호가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 전교생에게 이걸 외치고 이제 학교 수업을 이제 조회 때 그걸 하고 수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시발점이 된 게 이제 이집트의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이때
이 평화협정이 어떻게 맺어졌냐면은, 헨리 키신저가 이 중재를 했는데, 키신저가 사다트에 가서 묻습니다. 니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물으니까 사다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시나이 반도 우리 땅 다 뺏겼는데, 그날보다 우리 그 땅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우린 그 땅을 원한다. 이제 키신저가 이스라엘에서 가라고 원하면, 니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국가로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서로 공존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키신저가 가서 그런 거죠. 니네 이스라엘 가서 니네 그럼 시나이 반도 돌려줄 수 있어? 저쪽이 니네랑 안 싸우겠다고 하면 돌려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다트에서 가서는 이스라엘이 이거 돌려주면 니네 안 싸울 거야? 그랬더니 사다트가 안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의 대원칙이 가장 뭐냐면 land for peace라는 원칙입니다. 뭐냐면 땅을 주고 평화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땅과 평화의 교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법적으로 우리가 땅을 점령했다고 하니까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줄게. 그러면 우리한테 테러하지 말고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주고 우리하고 공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이집트하고 1979년도에 이제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그걸 80년대에는 요르단과 이걸 또 추진을 합니다. 이집트와 그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넓은 땅 시나이 반도를 아무 조건 없이 이집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다트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하고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 이집트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시내산 거쳐서 그 국경, 에일라 국경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시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한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르단과 이 협상을 추진을 합니다. 요르단과는 어떤 추진을 했냐면은 이 서안지구, 이 서안지구가 67년 이전까지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이 요르단 땅의 불법 점령을 했다고 하니까 이 서안지구를 돌려주겠다. 이 서안지구를 돌려주면은 우리하고 안 싸울래? 이집트처럼 전쟁 다시는 안 할래? 그랬더니 이집트 국왕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게 88년도인가 성사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게 단순히 요르단 한 나라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피에로가 있고 그러면 이게 피에로를 배신하게 되는 거가 되고 아랍 세계에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압박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협상이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나라가 평화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스라엘 확인을 했죠. 그래서 뒤늦게 이 다음에 평화회정을 맺은 게 뭐냐면 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건데 오슬로 협정 이 사진 잘 아시죠? 클린턴 행정부 때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피에르 아라파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오슬로 협정을 맺은 다음에 오슬로 협정이 맺어지니까 피에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95년도에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과는 80년대부터 거의 평화적인 단계를 갔다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는 95년도에 맺었지만 80년대부터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요르단과는 오피셜하게는 95년도에 이제 맺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3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맺은 이제 오슬로 협정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에 튀니지에 있었던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러리스트들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하고는 협상할 수 있으나 테러 단체와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과 영국,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은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해서 뭐 돈을 주고 인질을 빼내온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테러리스트 단체가
언제든지 한국 사람,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외교부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에 또 한국 사람 돈 받으려고 잡거든요. 그럼 자국민을 새롭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지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피에로는 이 당시에 티니지에서 자기네 피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해외 망명 정부인 거죠. 네. 옛날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하와이 망명 정부, 샹하이 망명 정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해외 망명 정부 분파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티니지에 있는 이제 피에로 아라파트였는데 이스라엘이 이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피에로를 준 국가에 준하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이제 맺었죠. 이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맺으면서 이때 한 게 뭐냐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돌려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돌려주는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돌려준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오슬로 협정이. 그래서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존을 1존, 2존, 3존 나눠요. 1존, 2존, 3존을 나눠서 1존은 팔레스타인이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을 다 갖습니다. 2존은 팔레스타인이 경찰력과 행정력만 갖습니다. 3조는 그리고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갖습니다. 3조는 팔레스타인이 행정력만 갖고 경찰력과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빨간 펜에 워닝하고 This is 뭐 A존, B존, C존 막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 1존 이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 팔레스타인의 행정, 경찰, 군사 권한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국민을 이스라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1존, 2존, 3존 구역을 이렇게 해 놓고 이스라엘은 땅을 주는 거잖아요. 서한지구랑 가자주기를 단계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도 뭘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협상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뭘 줘요? 팔레스타인은 줄 게 뭐가 있어요? 평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더 이상 너네와 전쟁하지 않겠다, 테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게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렇게 오슬로 협정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게 93년도인데, 95년도에 이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구구파 청년에 의해서 암살이 돼서 죽죠. 라빈 총리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죽었던 이유도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과 평화하느냐. 그 땅은 다 아랍인들의 땅인데 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느냐고 사다트를 죽인 거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 구구파인 이 땅은 다 우리의 땅인데 왜 이스라엘의 땅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저기를 팔레스타인에 주겠다고 하느냐라는 구구파가 있는 거죠. 그 구구파 청년에 의해서 95년도에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조금 위태위태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쪽은 이쪽대로 위태로워지고 그럼 피에로 쪽에서는 협정을 맺었으니까 이제 피에로가 이 오슬로 협정 때문에 티니지에 망명 정부로 가 있다가 서한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말라에다가 서한지구에 있는 우리 킹스 칼리지 팔레스타인 이제 하신 분들 아랍 크리스찬 형제님들 사시는 도시 그 라말라에 팔레스티니안 오토리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라는 준국가기구 행정기구를 만들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니안 오토리티가 준정부의 역할을 해서 통치를 잘하고 테러를 이스라엘에 안 일으키면 단계적으로 1존, 2존, 3존에서 이게 1존의 기능을 늘려주면서 아주 주는 조건으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피에로가 이렇게 협상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걸로 만족을 못 하거든요. 왜 네 마음대로 서한 지구만 하고 가자 지구만 받고 하겠다고 하냐. 나머지 땅도 다 우리 땅인데. 나머지 땅도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피에로는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테러리스트 단체였는데 이제 테러리스트 단체에서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기구로 전환이 된 거죠. 테러 단체에서. 그렇게 전환이 되어지니까 이 온건함이 싫은 극단주의 단체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뭐죠?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그 땅은, 나머지 땅은 왜 이스라엘한테 주냐? 그것도 다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존재할 권리가 없다. 얘네들은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마스들이고, 그 하마스를 이 팔레스타인 오토리티가 통제를 못합니다. 컨트롤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 극단주의자들, 우리 강성파가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이 입김이 센 사람이 있으면은 온건파들이 그 입김 센 강성파들을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테러를 하는 거죠, 하마스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땅을 주는 조건은 우리한테 테러 안 하고 우리한테 전쟁 안 하는 조건인데, 예? 자꾸 테러를 하니 이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행을 할 수 없다. 니네가 자꾸 테러를 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클린턴의 마지막 임기, 8년차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대통령 멸장 캠프 데이비드의 이스라엘 총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인 이제 에후드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아까 라빈 총리도 그렇고 이 에후드 바락 총리도 그렇고 다 군인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입니다. 그 48년 전쟁부터 1, 2, 3, 4차 중동전, 레바논 전쟁 모든 전쟁에 다 소위 때부터 시작해서 장군으로 다 참석했었던 다 장군들입니다. 근데 클린턴이 자기 임기가 이제 끝나가니까 오슬로 협정을 이거 끝맺음을 맺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끝나면 이 어영부영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약속한 대로 빨리 이행을 해라 라고 둘을 불러놓고 캠프 데이비드라는 그 미국 대통령 별장에 완전히 가둬놨대요. 이때 가둬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둘이 무조건 합의해라. 여기서 합의 안 하면 안 보내준다. 나 못 보내준다. 여기서 무조건 합의하고 그대로 이행해서 오슬로 협정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고 완전히 가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근데 이때 이 에후드 바락이라는 총리가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웨스트 뱅크 서한 지구를 다 주겠다. 한꺼번에 다 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입장에서는 얘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우린 땅을 주는데 쟤는 평화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평화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단계적으로 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테러를 계속 일으키고 합의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다 주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다 이행하겠다. 서한지구 다 주겠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에 있었던 관료들이 다 그 제안에 엄청나게 놀랬다고 그래요. 근데 에후드 바락은 장군 출신이고 굉장히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왜 그때 그런 제안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방법 말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어떤 딜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파격적인 제안이 있으면 그 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정말 나는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줄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데도 그냥 땅 다 가져라 했으니까. 그랬는데 아라파트가 이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국 관료들이 전부 여기 있었던 관료들이 다 경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치의 오퍼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아라파트가 거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니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하고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 있었던 모든 강요들이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라파트가 왜 이때 그거를 거부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아라파트가 제가 그거를 미국 PBS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 아라파트가 기자가 그때 왜 그 좋은 제안을 왜 거절했느냐. 이제 지금 제가 팔레스타인 킹스 칼리지 가서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그때 이 제안을 받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울 유일한 기회였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었다. 그 제안을 안 받은 것이 천추의한이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이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라파트가 그때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그때 에후드 바락의 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땅을 다 자기네가 다 가져야 그 사람들은 만족하니까요. 이스라엘을 몰살하고 멸절시켜야지만 그 사람들은 만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딜에 사인을 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암살됐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아라파트는 잘 알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수장이 돼서 편하고 해외에 떠도는 망명정부 생활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오토리티 와서 대통령 행세하고 편하게 사는데 이 판 깨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암살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거 하면 아랍 세계 공공의 적이 될 게 뻔하거든요. 자기는 아니까 안 한 겁니다. 아라파트가 2006년인가요? 죽었는데 팔레스타인 민족의 영웅으로 죽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민족의 독립의 기회를 차버린 팔레스타인 민족 최악의 지도자, 배신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에후드 바락이 이때 이제 이게 협상이 안 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에후드 바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자, 우리 땅을 마음대로 주겠다는 배신자라고 이스라엘 난리가 났죠. 이걸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당선이 된 사람, 에후드 바락 다음으로 당선이 된 게 강성 극우 보수파인 아리엘 샤론이라는 총리였습니다. 2000년에 아리엘 샤론 총리가 당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바논 전쟁에 그 탱크를 몰고 진두지휘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강성 극우 보수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후드 바락의 평화로 이렇게 평화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좌파는 팔레스타인과 평화하자. 평화협상하자. 우리가 선하게 나가면 이스라엘과 평화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파는 쟤네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평화할 애들이 아니야. 쟤네는 때려잡아야 되는 애들이지 절대 쟤들은 끝까지 속이지 평화하는 척하면서 속이는 애들이 절대 하지 않아 라는 게 우파입니다. 그 우파의 강성 우파인 사람이 이제 아리엘 샤론입니다. 근데 이 아리엘 샤론 총리가 2000년에 당선이 됐는데 이 아리엘 샤론 총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그죠? 피에로를 때려잡아다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군사력을 막강하게 동원해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피에로를 때려잡아다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2005년도에 가자 지구에 있었던 이스라엘 정착민을 완전 철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자 지구에 이제 장벽이 없었고요.
가자 지구 안에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자 지구의 인구가 130만이었어요. 130만 중에 약 10,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도부터 거기서 키부츠를 일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될 무렵부터 키부츠를 일구고 살았던 키부츠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60년대부터 일구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80년대 와서부터 일구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약 1만여 명이 여러 키부츠에 모여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키부츠는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궈서 만들어 놓은 농장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그 혼이 담겨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만 명의 사람들을 이 샤론 총리가 전부 다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2005년도에 이 샤론이 예후드 바락이 배신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리엘 샤론마저 우리를 배신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경찰들이 가서, 군인들이 가서 이 키부츠를 전부 다 강제 철수를 시켰거든요.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키부츠들 정착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안지구에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단 마을, 농장, 그걸 정착촌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착촌을 다 사람들을 군인들이 강제로 끌어내는데 여론이 극도로 안 좋죠. 샤론 총리. 근데 샤론 총리가 왜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뺐냐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빼가지고 가자를 완전히 팔레스타인에 주자. 그러면 팔레스타인한테 땅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단강 서안지구는 너무 크니까 그 땅을 줬다가 일 나면은 큰일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만하다. 여기는 인구도 아직 10,000명밖에 안 됐고, 그러니 이 땅을 주고 정말 land for peace, 땅을 주면 평화가 오는지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빼고 여기는 니네가 완전히 경찰, 군사, 행정 다 알아서 해. 여기는 완전히 니네 땅이야 라고 완전히 니네들이 지배하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누가 점령을 했냐면 하마스가 점령을 했죠. 하마스가 점령을 하면서 로켓포가 허구한 날 날라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는 거죠. 쟤들은 우리랑 평화하지 않아. 쟤들은 땅을 줘도 결코 우리랑 평화할 애들이 아니야. 쟤들에게 땅을 준다고 이스라엘에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 테스트 베드로 삼고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죠. 팔레스타인 애들은 결코 우리랑 평화하지 않는다. 우리랑 저들이 하는 평화라는 말은 전부 다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이고 거짓말뿐이다. 쟤네들은 무조건 때려잡아서 쓸어버려야 하는 애들이지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의 보수화, 이스라엘 정치의 보수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샤론 총리가 2006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네탄야후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변치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하면 이스라엘은 철군해라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쟤네들은 무기 내려놓지 않아. 무기를 내려놓는 척은 할 것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과 전술로서. 하지만 쟤들은 결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군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네탄야후 행정부와 보편적인 국민들의 다수의 모조리티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했고요. 그래서 평화협정의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정치의 보수화를
지금까지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에 있었던 저의 질문 중에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얘기를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그 질문을 바꿔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땅에 평화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게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 손뼉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두 손이 필요해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죠? 한 손만 가지고는 절대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평화를 하려면 둘이 이게 딱 맞아야지 평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평화를 하려고 해요. 한쪽은 평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화는 불가능하죠. 그죠? 손뼉이 마주쳐지지 않는 것처럼 평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한쪽이 평화할 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평화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평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땅을 줬잖아요.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시나이 반도,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그냥 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테러리스트 집단인 피에로에게 서한 지구를 단계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기 그 테러리스트 집단이 들어와서 정부를 수립을 해서 행정, 사법을 통치할 수 있는 땅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평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평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땅을 줌으로써 이미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이집트와의 관계에서, 요르단과에서 이스라엘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싸움 없이. 그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평화할 의지가 있는가? 질문은 그거죠. 팔레스타인도 평화할 의지가 있어야 이게 둘이 손뼉이 맞아서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평화할 의지가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건 모두 어떤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기 위한 기만이지, 저들이 실질적으로 평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재가,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현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 상태, 전쟁 상태, 이게 오늘날의 현재잖아요. 왜 이런 분쟁 중에 있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평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란이, 팔레스타인이 평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분쟁의 이유와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존재할 권리를 인정해달라. Right to exist.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해달라. 라는 게 이스라엘의 요구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은 그럴 수 없다거든요. 이스라엘은 멸절해버려야 되는 나라고,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나라고, 그걸 공언해서 세워진 정권이거든요. 그 명분으로 지금까지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79년부터 지금까지 통치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자기네 정권의 존재 이유와 명분으로 국민들을 지금 30년이 넘도록 설득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하면 정권 자체의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란의 정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평화할 의지가 없고, 그들의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도, 학교에, 초등학교 애들 데려와서도 끊임없이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하고 이제 외치게 하는 거죠. 제가 YTN 뉴스를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게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인가, 갈리바프 의장인가 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이란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평화 관계가 아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갈리바프 의장은 나와서 미국과 평화 아직 안 맺었어. 이렇게 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괴뢰 도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권과 지도부의 생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들과 평화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왔습니다. 2022년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아랍에미레이트, 또 모로코, 바레인, 이제 이런 나라, 쿠웨이트, 수단, 이런 나라들과 당시에 또 협정을 맺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가 없었죠. 근데 이제 22년도에 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은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제 이때 사우디도 거의 갔었다는 거죠.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갔었다는 거고 하마스가 2023년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도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까봐 그러면 너무나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이해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암울합니다. 72년도에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였었던 사람들이 한 10여 명가량이 그 당시에 검은 9월단이라는 피에로 산하의 테러 단체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검은 9월단을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후에 모사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그 검은 9월단 지도부를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파리에서, 로마에서, 네덜란드에서, 뉴욕에서 이게 모사드가 작전을 그런 제3국에서 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나라가 알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로마, 이태리에서, 네덜란드에서, 뉴욕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인 애들이 누구냐면 중간쯤 되는 리더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중간치 애들 잡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사드하고 우리나라 치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델타 포스 같은 특수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검은 9월단의 핵심 지휘본부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었습니다. 그 베이루트를 들어갑니다. 모사드하고 델타 포스 같은 그 특수부대가 동해서 거기를 가서 그 지도부를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 미넨 올림픽 테러를 진행했던 검은 9월단에 그 지도부를 전부 다 쓸어버렸는데 그랬더니 테러가 없어지던 거예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에로가 다른 기구를 해서 피에로가 직접 나서서 더 테러를 일으키죠. 피에로가 다시 협상으로 돌아서니까 하마스가 나오죠. 그죠?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하마스가 괴멸되니까 헤즈볼라가 끼어듭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니까 이란이 끼어듭니다. 그죠? 이게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지는 이 테러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암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한계에 처할 겁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한 이래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인구 700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700만이 안 됐어요. 80만, 90만에서 700만이라고 했거든요. 600만 대였는데 지금 2025년인데 지금 900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890만 제가 그렇게 봐서 900만이라고 봤는데 900만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인구 통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은 알리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서 인구를 계속 불린단 말이에요. 지금 13억 무슬림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13억 인구적으로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전쟁이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구를 이스라엘은 불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인구를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알리야 정책을 수행을 해서 인구를 계속 불리는데 작년도 2025년도에 건국 이래 최초로 들어온 인구보다 이민 나간 인구가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5만 명이 더 나갔답니다. 들어온 인구보다 작년도에.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초였답니다.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이 나라에서 더는 못 살겠다. 내 애들한테는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밖으로 이민을 나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계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지, 거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암담하기가 그지없다. 한국도 참 암담한데 이 나라도 정말 암담하기가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미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이레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랍 쪽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정치 현실을 해결하는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평화를 이룬 사람을 무슬림들은 기다리는 자기네들의 무슬림의 메시아 마흐디, 이란 쪽에서는 마흐디라고 하는 무슬림의 메시아라고 여길 것이고, 유대인들 역시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화의 왕 메시아로 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오직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그 평화협정이 3년 반 진행이 되다가 3년 반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래서 그 평화협정을 파기를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마지막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아마도 공산권과 무슬림의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그때에, 스가랴 12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때에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 자신네들이 찔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이자 전 세계가 겪을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란 전쟁까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다가 최근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어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가 남유다로 들어옵니다.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무너뜨리냐면 라기스라는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여기 라기스를 무너뜨렸다는 건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냐면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쭉 올라오다가 수원성 행주산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서울이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거기를 무너뜨렸다. 라기스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라기스가 무너졌다. 다음은 예루살렘인 거죠. 다음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 하면은 이제 그 어마무시한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무기도 점검하고 방배도 잘 하고 뭐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뭘 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너무 뜻밖이죠. 그죠? 너무 뜻밖이잖아요. 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이 즐겼냐?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완벽하게 보수를 해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잖아요. 3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절에 공성전인데 절벽이라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세시대 공성전은 10배의 군대가 있어도 이길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쳐들어오면 1,000명만 있어도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그런 공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긴 3면이 절벽이니까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벽을 완벽하게 보수를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꼈죠.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또 기가 막힌 일을 하나를 또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이어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에 기혼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성. 그 기혼섬이 원래 기혼샘에서 물이 성벽 밖으로 떨어지는 물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떨어지는 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히스기야 터널 다들 가보셨죠. 그죠? 그거를 성벽 안쪽으로 물길을 지하 수로를 뚫어서 성벽 밖으로 물이 나가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지하 물길을 파죠. 엄청난 그 시대의 엔지니어링 피트라고 하죠. 네. 엄청난 그 공학적인 엄청난 일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물 걱정도 없죠. 샘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제 공성전이 되어지면 안에서 방배하는 사람들은 왜 죽냐면은 식량이 없어 죽거나 물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식량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식량도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니까 방비를 잘 해놨겠죠. 물도 준비가 돼 있죠. 성벽도 준비가 잘 되죠.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하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우린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을 보면서, 최근에 이 아시리아와 히스기야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만만하게 이란을 때렸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핵무기만큼은 해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권 교체까지 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핵무기는 해결하기를 원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때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핵도 해결을 못했고 정권 교체도 해결을 못했고 호르무즈만 막혔죠. 그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이 자신만만한 그 군사력과 방비로 이 문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임을 깨달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며 회개하는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치력과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속히 무릎 꿇고 자신들의 신을 벗고 자신들의 능력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여호와여, 천상아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만 모든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주님, 온 땅에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통치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주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 여호와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유대교 교권의 세력들이 강력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들이 찌른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회개와 대각성이 그 땅과 민족 가운데, 그 땅의 교회들 가운데, 메시아의 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